오늘 아침 주식 계좌나 글로벌 마켓 지표를 딱 열어보시고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네, 아마 눈을 의심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찰력만을 골라내어 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 요약본을 읽어드리는 자리가 아니죠. 그쵸.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문헌 집중 분석의 주제는 바로 2026년 3월 12일자 글로벌 시황 장전 브리핑 자료입니다. 네, 오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인플레이션율도 아니고 유가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바로 0.00%라는 숫자죠. 코스피 5,609.95 그리고 S&P 500 6,781.48. 네, 주요 지수들의 전일 대비 등락률이 완벽하게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평온하게 그지없는 시장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0.00%라는 표면적인 고요함 속에 숨겨진 그 수면 아래의 거대한 변동성과 지정학적 위기를 해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수판에 빨간불도 파란불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이 멈춰 있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0.00%라는 숫자 안에서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말 그대로 멱살을 잡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지표상의 평온함이 때로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끝난 직후에 그 잿더미 같은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이 브리핑 자료가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 한국 증시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609.95, 코스닥이 1,136.83을 기록했는데 두 지수 모두 정확히 플러스 0.00% 마감이죠. 네. 그런데 브리핑에 첨부된 뉴스 헤드라인들을 쭉 훑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동 리스크 4거래 일제 10% 안팎 출렁, 멀미나는 한국 증시. 그리고 널뛰기 장세 4848, 단타에 빠진 개미들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요. 아니, 지수는 0.00%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딱 멈춰 있는데 뉴스에서는 막 멀미가 난다, 널뛰기 장세다 이러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초단타 매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거고요.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시장 상황, 도대체 수면 아래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방향을 잃고 휩쓸리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결국 5,600선 아래로는 붕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3%대 급등하면서 5,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그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그럼 이 혼조세 속에서 누군가는 무너지려는 시장에 아주 튼튼한 방어벽을 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료의 수급 동향을 딥다이브 해보면 그 방어의 주역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개인들이 막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내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왜 하필 이 불안한 시국에 그것도 5,600선이라는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방어에 나선 걸까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싸 보여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배경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들의 구조적인 기대감이 깔려 있어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주 강력한 요인이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출렁일 때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고 밸류업 수혜가 예상되는 우량주들을 쓸어 담을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중동발 공포 심리랑 중장기적인 한국 증시 체질 개선 기대감이 딱 5,600선에서 충돌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0.00%라는 마법 같은 수치를 만들어낸 거죠. 듣고 보니까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뱃멀미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배 중심축을 딱 잡고 무거운 닻을 쾅 하고 내리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닻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트램폴린을 설치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트램폴린이요? 오, 흥미로운 비유네요. 단순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걸 넘어서 밸류업이라는 스프링을 딛고 다음 상승장으로 튀어오를 준비를 하면서 매물들을 아주 탄력적으로 소화해내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군요. 진짜 하루의 최종 마감 숫자 하나만 보고 오늘 증시는 조용했네 하고 넘겨버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이런 거대한 자본의 이동 경로를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한국 증시를 이렇게 멀미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진원지, 중동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FICC 시장 쪽이죠. 맞아요. 채권, 외환, 원자재 상품 시장 동향을 보면 상황이 그야말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과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여파로 WTI 원유,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7.48달러로 무려 2.62달러나 훌쩍 뛰었죠. 인용된 뉴스 헤드라인들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에도 상승, 이란 200달러 각오하라 이런 식이에요. 네, 표현이 좀 세죠. 물론 우리는 청취자님과 함께 이런 헤드라인이 담고 있는 외교적 정치적 수사에 휩쓸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객관적인 팩트만 놓고 봐도 원유 공급망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린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이 현상들을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요. 유가 급등이 단순히 내일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진다. 이런 1차원적인 체감 물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누를 뒤흔드는 트리거예요. 브리핑 자료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인용되어 있는데 그 핵심 문장이 국제유가 급등에 연준 금리 인하 늦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 제조 원가 이런 게 다 오르니까. 결국 전체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기게 되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안 잡히는데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가 없겠네요. 정확한 맥락입니다. 그 논리적 흐름이 채권 시장의 숫자에 아주 노골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네, 자료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6%로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0.05% 이자가 올랐다. 이러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조 달러가 오가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의미하죠. 맞아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중에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주가를 평가받는 기술주나 성장주들한테는 진짜 뼈아픈 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날아간 드론 한 대가 뉴욕 월스트리트의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그게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나비 효과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진짜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에서도 아주 기묘한 엇갈림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 재밌죠. 오늘 브리핑에서 제 눈을 가장 사로잡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금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이 공교롭게도 온스당 10만 3천 달러, 1개당 10만 3천 달러 부근으로 아주 비슷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대는 비슷한데 움직이는 방향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왕인 금은 지정학적 위기 덕분에 18달러 상승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고금리 장기화 우려 때문에 강한 하락 압력도 동시에 받고 있단 말이죠. 이자가 전혀 안 나오는 금이라는 자산 특성상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4에서 5% 이자를 쳐주는 고금리 환경은 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반면에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맞아요.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루 만에 1240달러나 상승하면서 엄청난 강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위험자산, 투기자산으로 꼽히던 비트코인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금리가 오를 것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치고 나간다. 이거 과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위기에는 현금이나 금이다.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점이 바로 현재의 금융시장 구조가 얼마나 다변화되고 복잡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위험 선호 심리 때문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기계적으로 편입되면서 발생하는 거대한 패시브 유입이 거시경제의 불안감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든 금리가 오르든 월급날 연금 계좌에서 펀드 매수가 자동으로 일어나듯이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공포,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그리고 새로운 ETF 자산군에 대한 거대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힘들이 시장을 막 찢어놓고 있는 국면인 거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유가는 치솟고 금리나 기대감은 밀리고 국채 금리는 오르는 이 삼중고 속에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아니 어쩌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주택지표 불안이랑 연준 정책 불확실성을 직격으로 맞으면서 0.61% 하락한 47,706.51로 마감했어요. 분위기가 꽤 무겁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8%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하면서 22,697.10을 기록했어요. 아까 금리 상승이 기술주의 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오히려 이 악재 속에서도 선방하면서 버텨냈단 말이죠. 비결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최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나스닥이 금리 인상이라는 독을 마시고도 버틸 수 있었던 해독제가 따로 있었다? 네,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대변되는 테슬라 같은 거대한 기술 혁신 주도주들이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 청취자님, 마치 한 극장에서 두 개의 영화가 동시에 상영되는 스플릿 스크린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스플릿 스크린이요? 네, 한쪽 화면에서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연상케 하는 중동의 포성과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우지수에 속한 전통산업이나 가치주들은 이 공포 영화의 타격을 받겠죠. 네네. 그런데 다른 쪽 화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폭발적인 생산성을 가져다 줄 거라는 화려한 SF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의 극장에서 두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나요? 이 거대한 두 힘, 지정학적 공포라는 과거의 망령과 기술 혁신이라는 미래의 열망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나스닥이라는 전장에서는 기술주들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 역할을 해낸 겁니다. 진짜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디커플링 현상이 비단 미국 시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브리핑 자료를 들고 전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대륙별로 증시가 철저하게 각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방산주들만 전쟁 수혜 기대로 반짝 올랐을 뿐 독일 DAX 지수와 영국 FTSE 100 지수가 나란히 0.87%씩 하락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중동 위기까지 터주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가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 맞다. 브리핑 텍스트를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오류자 발견을 하나 했거든요. 데이터표에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마이너스 0.8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랑 똑같이요. 네, 표기가 그렇게 그거 있죠. 그런데 바로 아래 뉴스 요약과 헤드라인을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시아 증시, 중동발 뉴스에 힙이 엇갈려 1니케이 1.4% 상승,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5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데이터표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표에는 하락으로 잘못 적혀 있지만 실제 뉴스는 1.4%나 급등하면서 역사적인 5만 5천 고지를 밟았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단 말이죠. 이 일본 증시의 폭발적인 질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텍스트상의 오기를 넘어서 실제 팩트를 보면 일본 증시의 강세는 진짜 경이로울 정도예요. 미국은 금리 걱정에 시달리고 유럽은 에너지난에 허덕이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만 이렇게 독야청청 상승한 배경에는 바로 엔화 약세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 엔저 현상이요? 일본은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도요타 같은 일본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를 엔화로 환산할 때 장부상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중동 불안감이나 미국 금리 우려보다 자국 통화 약세가 가져다주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폭보수가 시장을 훨씬 더 강하게 밀어 올린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현재 글로벌 시장은 예전처럼 미국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걸린다 이런 식의 단순한 동저화가 아니에요. 각국의 통화 정책, 산업 구조, 기술 경쟁력에 따라 철저하게 제 갈 길을 가는 다극화 시대에 진입한 겁니다. 똑같은 호르무즈 해협 뉴스를 보고도 미국 다우는 울상짓고 나스닥은 AI 방패로 버티고 유럽은 주저앉고 일본은 환호성을 지르는 이 역동성.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귀찮음을 무릅쓰고 이런 브리핑을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현재 글로벌 시장이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해부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취자님을 위한 가장 실전적인 질문이 남았죠. 네, 전력을 세워봐야죠.
이 복잡다단한 지뢰밭 속에서 우리는 당장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브리핑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지식과 통찰을 얻었다면 이제 내 계좌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감정은 불확실성이거든요. 따라서 양극단을 대비하는 이른바 바벨 전략이 유효합니다. 양극단을 대비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할까요? 한쪽에는 배당이나 실적이 탄탄해서 시장이 출렁일 때 버틸 수 있는 방어주, 그리고 현재 유가 급등의 수혜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를 단단히 편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방어주와 에너지주가 한 축이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은요? 나스닥이 증명했듯이 AI와 반도체라는 메가 트렌드는 악재를 뚫고 나가는 강한 회복력을 지녔잖아요. 따라서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베타 종목, 즉 주도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비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 확실히 바벨의 양끝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예고 없이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풋옵션 같은 보험 성격의 해지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죠. 양손에 무거운 방패랑 날카로운 창을 동시에 쥐고 있어야 하는 아주 까다로운 장세군요. 게다가 당장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캘린더가 꽉 차 있죠. 오늘 브리핑에 포함된 주간 증시 캘린더를 보면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장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매머드급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당장 목요일인 오늘 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슈퍼 프라이데이입니다. 맞아요. 연준이 CPI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물가 지표,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되죠. 네, 거기에 미국의 자분기 GDP 확정치, 구인 이직 규모를 알 수 있는 JOLTS 보고서까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국의 2월 실업률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이 지표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 지표들이 발표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팽팽한 0.00%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균형이 깨진다. 연준은 왜 PCE를 유독 중요하게 보는 거죠? CPI는 사람들이 단순히 무엇을 샀는지 물건표만 본다면 PCE는 소고기 값이 너무 비싸져서 대신 닭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훨씬 정교한 지표거든요. 만약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가 여전히 뜨겁게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유가 상승 공포와 결합되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절망감이 시장을 덮치겠죠. JOLTS 보고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가 여전히 넘쳐난다고 나오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들은 이걸 인플레이션 고착화 신호로 해석해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기술주들은 피를 흘리게 되는군요. 표시된 이 핵심 일정들은 절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이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시장의 알고리즘과 거대 자본이 즉각 방향을 트는 일종의 신호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3월 12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지표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S&P 500 모두 전일 대비 플러스 0.00% 숨막힐 듯 완벽한 보합세로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청취자님도 명확히 아시다시피 그 0.00% 수면 아래에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드론 공격, 급등한 원유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시장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중력에 맞서서 AI와 반도체라는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 5,600선 방어선을 사수하는 기관들의 밸류엄 매수세가 처절하게 힘겨루기를 한 결과가 바로 그 0.00%였던 거고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경제 현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내 중동 앞바다 유조선에 불이 붙으면 내 주식 계좌에 있는 나스닥 기술주 가치가 떨어지고 태평양 건너 일본은행의 환율 정책이 글로벌 자금 방향을 뒤바꿔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 이면의 톱니바퀴들을 추적해야 진짜 자본 흐름에 올라탈 수 있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 두툼한 브리핑 자료를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머릿속을 맴돌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유가 200달러 돌파 시나리오는 과거 70년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통적 공포잖아요. 네, 익숙한 위협이죠. 하지만 동시에 오늘은 AI와 반도체라는 인류의 폭발적인 기술 혁신이 나스닥을 굳건히 버티게 만드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AI가 가져올 압도적인 생산성 향상이 에너지 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상쇄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 인플레이션 비용을 통째로 씹어먹는다?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달달 외웠던 유가 급등은 곧 경제 침체라는 공식이 이 파괴적인 기술 혁신의 시대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법칙이 쓰이는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발표들을 기다리시며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묵직하고도 흥미로운 화두입니다.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내일 아침 시장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훌쩍 높아져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새로움을 갈구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청취자님의 지적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루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는 우리의 심층 탐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통찰력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